반갑습니다. 충남대학교의 장윤철입니다. 오늘 친환경 패키징 포럼 2024년도 포장재 자원순환 정책 포럼에 세 분의 발표를 잘 들었고요. 저도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우리가 토론에 앞서서 오늘 제가 조금 느낀 점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굉장히 그 동안에는 이제 어떻게 재활용을 잘하냐 이런 이제 포장재를 사용 후에 어떻게 재활용을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로 정책이나 방향들이 많이 집중이 되어 왔는데요. 오늘 제 첫 번째 발표도 그렇고 두 번째 발표도 그렇고 사실 생산 부분에 관련된 제조와 생산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영어를 써서 죄송하긴 한데 상위 단계인 업스트림,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단계인 다운스트림 여기에 있고 중간에 이제 소비나 유통하는 이제 미들스트림 이렇게 있는데 오늘의 많은 얘기들은 사실은 업스트림 쪽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앞단에서 친환경 설계를 하고 재생 원료를 많이 써서 그 순환 경제를 구축할 것인가, 특히 포장재 부분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미 유럽에서 앞서 발표했던 것처럼 뭐 PPWR, 포장 및 포장 폐기물에 대한 규제, EU의 그런 규제나 오늘 많이 얘기 안 했지만 에코 디자인 규제도 있고, 그다음 순환 경제, EU의 순환 경제 뭐 이행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소개가 되면서 또 그런 추진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발빠르게 대응하고 준비하고 있다,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여하튼 세 분의 발제자들 발표하느라 수고하셨고요.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사실 발표를 잘 하고 이런 발표 자료가 있으니까 오늘 이런 포럼의 사실 끝은 서로 이제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또 서로 소통하는 게 굉장히 어떤 포럼의 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발제자에 대한 이제 토론자들도 많이 또 말씀해 주시고 여기 현장에서 참여하는 우리 대면으로 참석하시는 분들도 자유스럽게 의견 개진해 주시고 또 이게 유튜브로 생중계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도 혹시 이런 질문이 있으면은 이런 것들 잘 받아서 전달하고 이걸 주제로 해서 또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오늘 네 분의 토론자를 저희가 초대를 했는데요. 첫 번째 우리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과 관련해서 토론해 주실 CJ 제일제당의 박은진 부장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생 원료 인증과 관련돼서 토론해 주실 컨트롤 유니온 코리아의 김효준 부대표님 초대하였습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 토론자로서 포장재 환경성 분야 KS 쪽에서 옛날에 우리 지금 토론자분은 기술원에서도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이신데요. 히스티의 김만영 부회장님 초대하였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토론자 네 번째로 우리 수송 포장 쪽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한국유통연수원의 마종수 교수님 초대하였습니다. 네 분의 우리 토론자에 대한 소개가 있었고요. 이렇게 토론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패널의 지정 토론을 네 분이 한 3분에서 5분 하면은 한 20분 정도 될 것 같거든요. 맥시멈. 그다음에 요 토론에 대한 내용과 질의에 대해서 또 우리 발제하신 분들의 또 답변까지 하면은 한 30분 정도가 소요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현장에 참석하신 분들의 질의나 또 응답 듣고 또 온라인으로 하면은 여기에 할애된 시간이 한 20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한 50분 정도로 저희가 스케줄표를 잡았으니까요. 이거 참고하셔서 이런 이제 시간표의 룰에 근거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네 분의 발제자들의 이야기를 좀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우리 저 지정 토론자들의 토론을 듣고 그 다음에 발제자들이 저로 답변하는 시간으로 먼저 그럼 첫 번째 우리 포장재 재질 구조 관련돼서 토론해 주실 CJ 제일제당의 박은진 부장님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CJ 제일제당에서 패키징 서스테너블리티 팀 리드를 맡고 있는 박은진이고요. 그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그 3R 패키징 팔러시를 갖고 있습니다. 이 팔러시는 크게 리디자인, 리사이클, 리커버 이 세 가지로 되어 있고요. 리디자인이라는 부분은 패키징 재질을 설계할 때 최적화시켜서 설계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재활용이나 그 환경에 유해한 그런 머터리얼들을 사용하지 않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리사이클이라는 부분은 재활용이 잘 되게 설계를 하거나 아니면 이미 재활용된 즉 리사이클드 머터리얼을 이용을 해서 포장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 재질 구조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좀 연관을 좀 지어 보면은 이 리사이클이라는 이 정책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그 리사이클이 잘 된다라는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이제 백설 참기름에서 그 기존의 유리병과 그 다음에 플라스틱 캡을 분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소비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 용이성 등급도 굉장히 어려움으로 받았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그 소비자들이 쉽게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캡 구조를 개선을 해서 용이성 등급도 향상을 시키면서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재활용 용이성 등급을 저희 원래 목표가 5% 이내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 4%로 올해 그 얼마 전에 이제 확인해 봤더니 결과가 지금 이제 한 4% 정도 지금 차지하는 걸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세 번째의 팔러시가 지금 리커버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리커버라는 부분은 비석유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석유화학이 아닌 그 비석유계의 베이스를 갖고 있는 그런 피드스탁을 이용한 그런 머터리얼을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3년 작년 하반기에 그 환경을 생각하는 햇반이라는 제품을 ISCC 인증을 받은 바이오 서큘라 PP를 이용을 해서 출시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소재들이 코스트가 좀 이렇게 많이 비싸기 때문에 전체 제품을 다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소비자의 니즈가 있는 이제 온라인 마켓, 즉 요즘에 이제 젊은 소비자들은 환경에 좀 더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좀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VOC를 체크를 했더니 실제 반응도 굉장히 좋아서 향후에는 좀 더 이제 프리미엄 제품이나 아니면 정말 환경을 좀 고려해야 되는 제품들에는 적극적으로 좀 사용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이런 팔러시들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에 대한 저희 이제 그 친환경 패키징 전략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가 그 테크놀로지 기술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아까 그 앞쪽에서 그 말씀 주신 이제 조원희 실장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소비자들은 그 매대에 가서 보면은 기존 플라스틱과 친환경 혹은 지속 가능한 패키징의 차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포장재가 어떻게 해서 친환경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면 크게 공감하시고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오늘 그 소비자와의 그 커뮤니케이션 자리가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이제 친환경 패키징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
설명을 해드렸더니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좀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특히나 저희가 앞으로 재생 원료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커뮤니케이션은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저희 같은 이제 CPG 컴퍼니, 즉 소비재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이 재생 원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굉장히 상품 자체가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CJ 제일제당에서 조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이제 3R 팔러스라든가 또는 전략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포장재 재질 구조 관련해서 이제 회사에서 노력하는 산업계에서 노력하는 것뿐만을 말씀하셨고, 그다음 혹시 뭐 정부나 또는 공단에 혹시 건의하는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있나요? 네, 저는 이제 한 가지 이제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이제 이와 같은 정책이 이제 만들어졌으면 전체적인 액션 플랜이나 그리고 이것을 실행하는 모습들이 크게 이제 파노라마처럼 좀 이렇게 하나의 그 시스템으로 좀 보여줬으면 한다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이제 재활용 용이성 등급을 이제 법제화하고 나서 한 4년이 지금 지났는데 이제 지금 저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그 어떤 포장 규격을 설계를 할 때 재활용 용이성 등급을 패키징 엔지니어들이 그냥 이렇게 계속 수기로 그 평가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실제 저희의 시스템 규격 시스템 내에서도 반영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그 시스템을 좀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향후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 좀 고민하셔서 같이 좀 이렇게 시스템 개발하는 쪽으로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좀 다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구체적인 또 액션 플랜과 함께 좀 더 시스템적인 개발과 접근들을 통해서 재활용 용이성 등급에 대한 제도가 잘 또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 우리 토론자로 컨트롤 유니온 코리아의 김효준 부대표님께서 재생원료 인증에 대한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컨트롤 유니온 코리아의 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효준입니다. 네, 우선 이렇게 자원순환 정책 포럼에 패널로 초대해 주셔서 위원회 관련자 분들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컨트롤 유니온은 이제 네덜란드 헤드 오피스에 위치해 있고 저희가 2008년부터 GRS라고 하는 글로벌 리사이클 스탠다드 개발을 했고 글로벌로서는 인증을 제일 많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20년도에는 저희가 ISC 플러스라는 인증을 국내에 첫 런칭을 해서 도입을 해서 국내외 재생 원료의 산업의 활성화 그리고 민간 기준의 표준을 정립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규제가 아직 많이 도달해있지 않는 시장에서 민간 체계를 많이 구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인증이라는 시스템은 사실 구조상 봤을 때 보면 시스템을 평가하는 시스템 인증과 제품 인증으로 나눠진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사실 재활용 사용량에 대한 인증 체계가 사실 이제 시스템 평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구조 체계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모든 공급망 체계를 확인하는 관리 연속성이라고 하는 체인 오브 커스트 인증 체계로 저희가 인증 시스템을 설정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2014년도에 국내 이제 제일 처음 원사 업체에서 스타트를 해서 지금 현재 국내에는 1,500여 곳에 인증이 이제 유효하고 그리고 ISC 플러스 역시 300여 곳에 이제 회원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 CJ 같은 경우도 이제 로고까지도 사용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국가 체계에서 이제 민간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GRS, ISC 인증에 대해서 관심도가 많이 증가가 돼서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뭐 공단과 그리고 ISC 협회 그리고 환경부와 같이 협업을 하면서 한국형 재생 인증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점에서는 사실 재활용 인증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증의 역할은 제3자 공정한 인증 기준을 통해 기업의 신뢰성을 부여하고
그러한 그린워싱을 방지해서 민간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시장을 형성하고 규정을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증이라고 하면 규제가 생기는 거고 뭐 제재를 가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프레임 전환을 시켜서 사실 이 재활용을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재활용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 공정하게 혹시 정당한 대가를 받으면서 산업과 그리고 지금 이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을 위한 그런 기준과 규정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좀 프레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그래서 이런 관련 표준을 설립해서 뭐 재활용 사업자 산업의 순환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지구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거는 되게 굉장히 고무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내 인증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지금 뭐 생각하는 부분에서 해외 인증과의 그런 동등성과 아니면 해외 인증과의 그 상호 협력을 통해서 국내 사업자들이 이런 인증을 통해서 해외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셋업하는 게 가장 국내 인증 체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이제 환경공단에서도 이제 올해 재생원료 비율 표시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해서 지금 이제 시범 사업하고 아마 이제 신청서가 들어오면은 이제 더 활성화가 되고 그럴 텐데 혹시 재생원료 사용 비율 표시제도 도입과 관련돼서 또 국제 인증과 관련돼서 좀 우리 정부나 또는 공단에게 조금 더 그동안의 GRS 인증들을 많이 그동안 해왔으니까 혹시 좀 한두 가지 좀 뭐 어떤 도움이 될 만한 어떤 또는 뭐 앞으로 또 한국이 조금 더 이런 부분에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혹시 한두 가지 코멘트가 가능할까요? 아까 뭐 국제적인 표준하고 일치된다 뭐 그런 거는 말씀을 하시겠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한두 가지 코멘트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실제 실무에서 저희가 이제 재생 인증을 위해서 연락하시고 그 인증 취득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과 미팅을 하다 보면 가장 큰 챌린지 부분이 역시 가격에 대한 그리고 또 그런 인증 비용뿐만 아니라 그런 산업군이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토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의를 하고 좀 또 추가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재생 인증을 통해서 그런 생산자 사업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아니면 뭔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줄 수 있는 여건들을 많이 만들어줘서 하게 된다라면 국내 활성화가 되는 거고 또 그런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국내에서 또는 이제 우리 인증 체계가 국외로 뻗어나갈 수 있는 좋은 체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뭐 나중에 아마 우리 과장님이나 또 공단에서 말씀해 주시긴 하겠지만 사실 이 재생원료 사용 비율 표시 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막 시작하는 상태에서 아마 생산자들이나 이런 제조자들의 가장 큰 아마 장애 요소 중에 하나는 소비자들의 어떤 인식 개선이나 소비자들이 믿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안전성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증을 받아서 표시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이제 표시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하다는 건데 그걸 또 이제 홍보하고 알려서 이게 싼 게 아니고 결국은 재생원료가 비싸잖아요. 비싼 걸 또 만들어서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이제 기후 변화 대응과 이런 또 순환 경제와 이런 자원의 선순환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떻게 우리가 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대책을 마련할지 그런 부분도 혹시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 우리 세 번째 토론으로 우리 포장재 환경성 우리 KS 표준과 관련돼서 우리 김만영 우리 부회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게 그 주어진 지정 토론 주제가 포장재 환경성 분야 KS인데요. 사실은 이제 포장재뿐만이 아니라 포장 전반의 환경성, 포장의 환경성 KS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선 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부가 2015년부터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를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추진 체계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변경을 하면서 KS 중에 그 환경 분야 KS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국립환경과학원이 관리하고 있는 환경 분야 KS 중에 또 포장환경성 분야를 포장환경성 전문위원회라는 데서 지금 다루고 있고요. 이 포장환경성 전문위원회의 대표 전문위원은 이 포럼의 회장님이기도 한 신양재 교수님이 지금 맡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환경산업기술원은 이 포장환경성 분야의 표준개발협력기구를 또 맡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사실은 국립환경과학원 그다음에 이 환경산업기술원 이렇게 이제 해서 포장환경성 분야의 KS 개발하고 또 개정하고 그 유지관리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표준의 중요성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표준은 이제 그 표준 첫머리에 나오는 것이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해서 규격, 지침, 특성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쓸 수 있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표준을 만드는 거고요. 이렇게 표준을 만들게 되면 이를테면 그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된 표준을 도입을 했다. 뭐 기업이 도입하든 정부가 도입하든 도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이득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자원이라든지 에너지 같은 것, 에너지 절약, 그다음에 탄소 배출 감축 같은 것들에 기여를 할 수 있고요. 왜 이렇게 되냐면 이제 공통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표준화를 하기 때문에 그게 이를테면 포장뿐만이 아니라 부품 소재 같은 데 다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제품 정과정에 걸쳐서 뭐 이를테면은 자원 취득을 할 때 제조, 유통, 사용, 폐기할 때 이런 각 단계, 정과정 각 단계에서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 편익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편익이 발생하고 그런 편익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번에 이제 그 주요 주제가 갑자기 지금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과 관련된 포럼을 지금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순환경제 사회로 가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 한두 가지만 들어보면 환경 분야에서 예전에 정수기 필터 연결 부위 그쪽 표준화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교체 주기 필터 교체 주기 같은 것 표준화를 해가지고 사실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자원 에너지 절약뿐만이 아니라 또 소비자 안전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그런 효과들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그 휴대폰 충전기 표준화 사례 같은 것들은 C타입으로 표준화되고 추진하는 사례 같은 것들은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표준화가 그 환경 규제와 관련된 기업의 그 규제 수능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지금 순환경제사회법이라든지 자원재활용법 그리고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들, 환경부 소관 법률 중에 이 시행령, 시행규칙, 그다음에 고시 등의 행정규칙 이런 데 나와 있는 여러 표준화 가능 요소들 이런 부분들을 표준화한다고 그러면은 기업이 규제를 이행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기업의 그 규제 수능도도 높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잠깐 그 조원희 실장님께서 그 예시를 들었지만 이 기업 새로 개발된 표준을 활용해 가지고 기업이
여러 가지 시험 비용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대응 기간을 감축시킨다든지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도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될 거는 표준이라는 것이 반드시 규제에 대응해가지고 이런 효과만 규제 수능 효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기업이 그 제품의 환경성을 갖다가 높이려는 노력을 할 경우에 거기에 이 표준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김효준 부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보 전달 수단, 그러니까 표시, 광고, 인증 등과 관련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다양한 이 커뮤니케이션 수단들을 통해 가지고 기업의 기업 경영의 지속 가능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 표준을 지금 그 국립환경과학원 그리고 또 이 환경산업기술원 두 군데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표준을 지속적으로 다룰 게 아니고 환경부 본부도 좀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 다음에 기업에서도 여러 가지로 좀 활용해서 표준이 실제의 그 효과들을 다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만영 부회장님 어떤 국가 표준에 대한 여러 체계들과 틀과 또 기관들의 역할들 또 표준에 대한 중요성과 사례들 여러 다양한 경험과 또 인사이트를 갖고 잘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토론자로서 우리 수송 포장과 관련돼서 토론해 주실 한국유통연수원의 마종수 교수님 간략하게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유통연수원 마종수입니다. 사실은 저도 30년 정도 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유통물류 현장에 있었는데 한 20년 정도를 국내 유통 대기업의 그쪽에 유통물류 쪽에 물류 쪽 SCM 쪽으로 있었기 때문에 오프라인 쪽 환경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최근 10년 정도를 뭐 쿠팡이나 네이버라든지 지마켓, 쓱닷컴 같은 온라인 업체들의 이커머스 수배송 관련해서 많은 컨설팅이나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온오프라인이 지금처럼 빠르게 격변의 시기로 접어드는 거는 정말 믿지 못할 속도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 특히 3년간의 그 변화가 지난 30년보다 빨랐던 것 같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시는 상품 중에서 어떤 분들은 30%, 어떤 분들은 60, 70%를 이커머스로 구매하고 계실 것 같은데 작년도에 229조가 나왔고 이커머스가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미 거의 50%에 육박을 하거든요.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패키지가 이제는 그 기능과 포장재의 어떤 뭐 ESG라든지 친환경이라든지 그렇게 생각했던 그 모든 부분들이 절반 가까이가 이 패키지가 아닌 피킹 앤 패킹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즉 패키지 시대에서 패킹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패키지라는 거는 포장재 자체를 얘기한다면 패킹이라는 거는 그 상품을 어떻게 빠르고 정확하게 포장을 해서 고객들한테 안전하게 보낼 건가. 그게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발표한 내용 중에서 앞부분에 있는 패키지의 내용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게 점점 축소되거나 아니면은 바뀐다는 거죠. 패킹 쪽으로. 여러분들이 그 쿠팡에서 물건 많이 사보셨을 텐데 2018년도 이전에 사보셨을 때는 아마 박스를 내가 5개 샀으면 5박스, 10개 샀으면 10박스가 왔었어요. 그때는. 내가 상품을 산 건지 박스 산 건지 포장재 산 건지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낭비된 포장재가 왔었는데 지금 한번 문 밖에 나가보시면은 그거 없어졌습니다. 이제 쿠팡에서 오는 상품 중에 거의 70%는 P라 그러거든요. 플라스틱 백이라고 불리는 비닐봉투에 담겨오고 혹은 뭐 T라 그러는 트랜스퍼런시,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겨오기도 하고요. 혹은 SIOC라 그럽니다. Ship in Original Container. 이게 뭐냐면은 박스 그대로에다가 송장을 붙여서 우리 집으로 갖다 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 상품을 어떻게 포장할까를 고민하고 있을 때 산업계에서는 이걸 어떻게 포장하지 않고 비용도 절감하면서 빠르게 갖다 줄 수 있을까? 굳이 키친타올, 화장지, 생수 이걸 왜 포장합니까? 중고 포장에다가 거기다가 낭비되는 공간도 있죠. 엄청난 비율이 나오는 거죠. 거기에 단포, 하포를 하려면은. 그래서 쿠팡이 가장 잘하는 거는 자동화 없습니다. 쿠팡은. 자동화가 아니라 그런 낭비되는 공정을 분석을 해서 그 트렌드에 맞게끔 최소한의 포장을 하고 비용을 절감한 거를 가격으로 다시 돌려서 시장을 키워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패키지 시대에서 패킹 시대로, 피킹 앤 패킹 시대로 바뀌어 나갔다는 거고요. 참고로 쿠팡은 냉동 냉장 차량 한 대도 없어요. 15,000대 쿠팡 차량이 다니는데 여러분들 컬리나 쓱닷컴은 다 냉동 냉장으로 갑니다. 바깥에서 단 한 대의 쿠팡 차량도 냉동으로 가는 거 못 보셨을 겁니다. 상온입니다. 상온인데 다만 그 안에
프레시백이라고 부르는 그 친환경 포장재를 이용해서 거기에 사계절 계절에 따라서 어떤 계절에는 뭐 아이스백을 몇 개를 넣고 어떤 건 드라이아이스를 몇 개를 넣고 그런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단순해 보이는 그 포장 박스 하나, 그 프레시백이 제가 그쪽 임원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22번을 개량한 겁니다. 우리가 보기엔 똑같은데 그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22번 개량을 해서 23번째 만들어진 백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 날개 모양 하나, 보냉성 하나, 세척할 때 편의성 하나, 그리고 그린워싱 얘기하셨는데 즉 친환경을 위장한다 그러죠. 그 프레시백 만능이 아니거든요. 10번 정도만 쓰면 버려야 돼요. 세척하는 과정에서 고온으로 세척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과연 친환경적인지 그것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이 안에서 학문적으로 보는 거와 실제 산업 현장에 갔을 때는 정말 큰 차이도 있을 거고 거기에 맞춰서 ISO 18000도 개정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쿠팡이 22번을 바꿨을 때 그 프레시백 하나를 바꾸는 데만 수십억이 들어갔는데 그 노하우가 날아간다는 거죠. 그리고는 컬리는 컬리백을 만들고 있고 또 쓱닷컴은 RB백을 만들고 있고 대한통은 따로 만들고 있고 다 다른 규격으로 다른 상태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표준을 만든다는 얘기는 그런 것들을 민간에 혹은 산업계 혹은 학계에 그 의견을 만들어서 모아서 그런 것들이 2번, 3번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표준부터 만들어주고 그러려면은 그 현장의 의견을 받아주고 쿠팡도 역시 그걸 통해서 본인들도 비용이 세이브가 된다면 얼마든지 와인하십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크게 본다면은 전체 산업계의 그런 낭비되는 요소들을 정확히 분석을 하고 우리가 대응해 나간다면은 이 의미가 굉장히 이런 포럼 의미가 굉장히 좀 커져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수송 포장, 특히 유통 수송과 관련돼서 사실 아마 오늘 이제 포장재 자원순환 정책 포럼에 그런 이제 이커머스 쪽에 관련된 내용은 오늘 이제 많이 다루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환경 패키징 포럼의 향후 주제로 사실은 이커머스의 섹터에서 유통 수송 포장과 관련된 또 우리 그 순환경제 촉진법 또 그 유통 수송 포장에 관련된 그 관련된 규정이랑 또 시행령이랑 시행 규칙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되고 또 이미 또 일부는 또 마련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 갖고 워낙 그 이커머스의 시장들이 좀 커지고 이제 단순히 이제 제품을 어떻게 만드느냐 또 제품에 대한 어떤 재질과 이런 거를 넘어서서 패킹과 관련된 이런 좀 수송과 또 이런 것들과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사실 유럽 쪽에서도 사실 이런 이커머스 쪽에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또 움직이고 규제를 좀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오늘은 아마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다루지 못하겠지만 다음에 주제로 또 여러 지금 현장에서 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잘 또 반영해서 저희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발표 네 분의 그 지정 토론자 분들 잘 들었고요. 감사드리고요. 혹시 그 오늘 발제하신 세 분 중에서 혹시 좀 보완해서 한두 분 뭐 구체적으로 아주 뭐 질의응답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긴 한데 혹시 코멘트 하실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한두 분 받고 없으시면 또 온라인이나 또 대면에서 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답변하실 부분? 특별히 없으신가요? 네. 예, 그 재질구조 평가 관련해서 발표한 공단 한국환경공단의 김다혜 대리입니다. 우선 그 CJ재단 박은진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정말 잘 들었고요. 정책을 시행한 이후에 이제 전체 액션 플랜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이제 건의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 저희가 그 국내 정부 정책에서 이제 포장재 관련해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이제 재질구조 평가 제도, 과대포장, 이제 분리배출 표시 제도 등이 이제 시행하고 있는데 재활용성을 강화하고 이제 포장재 사용 감소를 위해서 그 이 전반적인 제도를 이제
포장재를 하나 생산을 하고 설계를 할 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저도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든 생각이 포장에도 지금 제품에 사용하는 포장재가 있고 택배 포장재가 있고 이제 유통 포장재가 해서 분류해가지고 그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공단 내부적인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한 가지 말씀하신 게 이제 소비자의 소통을 또 이제 강조를 하셨어요. 이제 저희도 이제 소비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이제 소비자가 친환경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제 증가할 수 있는 방안을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 공단에서도 이제 환경부와 협의해서 소비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 없으신가요? 없으시면은 두 번째. 예. 컨트롤 유니언 김효준 부대표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민간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재생원료 비중 표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많은 협력과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이고요. 우선 재생원료를 사용할 때 이제 어떤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무엇이냐라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뭐 크게 뭐 그렇습니다. 인센티브를 뭐 재생원료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서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재생원료에 대한 인식을 좀 더 개선을 해서 기업이 스스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재생원료 관련된 뭐 크게 뭐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이슈 사항이 있는데요. 새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요. 우선 재생원료에 대한 안정성 문제,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재생원료가 지금 신재 원료보다 가격이 좀 높기 때문에 재생원료 사용에 대한 게 경제성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 재생원료를 사용했을 때 소비자가 느끼는 그런 인식에 대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재생원료에 이제 좀 꺼려지는 그런 부분도 뭐 느끼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 개선에 대한 그런 큰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조금 해결해야 될 난제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논의해야 될 사항이고요. 정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뭐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 뭐 비용을 절감하는 것보다 좀 인식 개선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안정성이나 이런 것을 담보하는 그 소비자가 느끼기에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재생원료를 사용하면은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다라는 그 인식 개선의 측면을 조금 그쪽으로 좀 방향을 그쪽에 더 힘을 가게 하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거티브적인 그런 인센티브보다는 인식 개선을 통한 이제 수익 창출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놓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학계에서 여러 가지 좀 팁을 많이 주셨으면 의견을 주시면은 검토를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그 올해나 뭐 내년 정도로 해서 뭐 페트 같은 경우 아마 10% 의무 사용이 되고 그러면은 향후에 어떤 뭐 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이제 친환경 소비 코너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고 거기서 이제 재생원료에 대한 사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홍보하거나 뭐 또 공익 광고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재생원료 비율 표시제도 이런 것들도 함께 해보면은 소비자 인식 개선과 지속적인 노력에서 친환경 소비와 또 이런 것들이 아마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플로어에서 여기 이제 지정 토론자들의 말씀들은 다 들었고요. 이제 우리 대면으로 참석하신 분들 손을 들고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나서 간략하게 어떤 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지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답변하고 또 토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오길조 우리 회장님.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우리 이정미 과장님한테 드리려고 하는 실제 이제 혹시 마이크 먼저 우리 유튜브에서 이제 방송이 되고 있어서요. 한국 폐기물협회 오길종입니다. 이정미 과장님한테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실제 이제 순환경제 활성화되려면 재생 원료의 양하고 질이 확보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얘기 되는 것은 아주 고품질 투명 페트병에 대한 이야기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냥 뭐 세제병이나 이런 것은 그렇게 뭐 품질이 높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재생 원료가 얼마 정도가 생산이 되고 그 질이 어떤 용도에 적합한지 예를 들면 너무 예를 들면은 세제에 쓰는 용도 그 재생 원료를 식품 용기에 쓰는 걸 같이 만들어 가지고 쓰면은 그 경제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품 그 용도마다 적정한 수준의 그 품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성까지 같이 감안해서 그래서 그런 양을 파악해서 적정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만이 그 정책이 잘 재생원료 사용률을 높여갈 때 잘 먹혀 들어가고 그것이 정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우리 박은진 이제 부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인터넷 찾아가지고 포장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 정보 공개가 많이 안 돼 있어서 일본에 이제 아지노모토라는 회사가 들어가 보니까 자기네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종이로 전환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두께를 얇게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장기 보관하려고 하면 탄소가 침투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술을 개발해서 그 적용 대상 제품을 늘려가는 부분하고 자체적으로 그 물질 흐름 분석을 전부 다 해서 그 부분 높여가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경우를 종이로 전환하거나 바이오 플라스틱 전환할 수도 있고 또 소각 처리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 석유 화학 유래라고 하면은 에너지를 회수하고 또 뭐 CCUS를 하는 그런 소각 시설에 위탁 처리하면 탄소 뉴트럴에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탄소 뉴트럴로 가기 위한 부분에 대한 그 2050년까지 로드맵을 이렇게 자기네들이 공개를 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우리 CJ 제일제당이 가장 앞서가는 이제 우리 그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장기 로드맵을 자원 순환 부분, 순환 경제 부분하고 카본 뉴트럴 부분에서 수립해서 지금 단계적으로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비용 경제적인 효율적인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내부화돼 있고 뭐 공개될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 질문하셨는데 먼저 혹시 과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네. 그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는 사실 재생원료를 더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어느 제품이라든지 재생원료 더 많이 사용해서 신재를 덜 쓰도록 하는 게 저희의 그 순환경제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 방향성은 맞는데 다만 이제 저희가 식음료를 지금 뭐 EU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식음료의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이제 재생원료를 사용하도록 이제 의무화해서 뭐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네, 좀 다른 부분은 그러니까 재생원료로 사용을 하려면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뭐 무색이어야 그러니까 무색을 써서 무색을 다시 이제 뭐 칩으로 만들어서 무색을 식음료에 사용을 했을 때 이제 다시 재생원료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그 말씀하신 세제병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색깔 때문에 아마 이거를 막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는 쉽지는 않을 부분으로 이제 생각은 드는데 뭐 앞으로 저희가 이제 우선은 저희도 이번 시작 단계이고 그래서 시작 단계에서 이제
그 식음료에 대한 재생원료 확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뭐 전기전자 제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말씀하신 뭐 세제병이라든지 뭐 간장병이라든지 뭐 다 재생원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만 그 안에서 이제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색깔 그 페트의 색깔을 바꿔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과정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한 측면이 있을 것 같고 근데 다만 식음료 외에도 다른 분야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으면은 그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기준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우리 박은진 우리 부장님. 네네, 그 질의 주신 사항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계속 그 어떤 그 세미나나 이제 이런 포럼을 갔을 때 계속 R&D 중심의 저희가 이렇게 목표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회사 내부에서 코퍼레이트 레벨에, 그러니까 회사 전사 관점에서의 이런 패키징에 대한 커미먼트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 의견이 모아져서 저희 현재 지금 그냥 남발할 수 없잖아요. 그런 약속들을 남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당성 검증, 그러니까 피저빌리티 이밸류에이션을 지금 과제별로 좀 진행을 해서 올해 하반기에는 패키징에 대한 목표를 더 이렇게 아예 그냥 그 외부에 그 오픈을 할 예정이고요. 회사 관점으로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그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그 제품을 만들 때 내용물의 안전성을 위해서 살균 공정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좀 높은 열과 그리고 수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매우 이렇게 민감하게 그 배리어층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아직은 온고잉, 즉 연구하는 단계라서 쓸 수 있는 대체제들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관점에서는 서큘러 이코노미를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리사이클 부분, 즉 그 기존에 있는 자원들을 버려지지 않고 저희가 다시 컬렉팅해서 그 만들 수 있는 지금 클로즈 룹 약간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탄소 배출 관련된 부분은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이렇게 이쪽에 이 프로젝트를 직접 진행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목표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은 저희 이제 지속 가능 그 경영 보고서 그 웹사이트에 보면은 탄소 배출 로드맵에 대해서 그 3년 전부터 목표 수립과 함께 현재 이제 프로그레스가 지금 오픈이 되고 있고요. 아직은 이제 패키징이 이제 스콥 그 2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패키징은 이 부분에 인벌브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한 기업의 노력들을 준비를 하고 올해 아마 공개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혹시 또 대면에서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SK 에코플랜트 김효영이라고 합니다. 네. 최근에 그 오늘 발표에도 말씀 주셨는데 재생원료 사용 비율 표시 제도가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 제도가 시행된 것을 보고 이제 제가 좀 생각한 부분이 이게 식품 용기에 재생원료가 사용된 거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이거를 원할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소비자는 이제 재생원료 사용된 제품을 최대한 먼저 구매하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썼던 거를 다시 재활용해서 다시 식품 용기, 뭐 햇반 용기 이런 데 쓴다는 거에 대해서 소비자가 원할까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만약에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재생원료 사용 비율 표시 제도가 있어도 기업 뭐 CJ 같은 기업에서 뭐 신청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부분이 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재생원료 사용하는 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제도적으로 확정해 주셔야 이제 기업에서 이거를 좀 재생원료를 더 사용하고 또 재활용 회사들도 그런 재생 펠렛을 더 좀 열심히 생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정미 과장님과 박은진 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답변이 가능한가요, 과장님? 예.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을 이제 고민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일단은 가격이 더 비싸질 수는 있거든요. 왜냐면 재생원료를 사용해야 되는데 재생원료가 신재보다 현재로서는 가격이 좀 더 비싸기 때문에 가격이 좀 더 비싸질 수 있는데 그런 걸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뭐 인식 속에 뭐 이게 이제 폐기물을 그러니까 다시 재생해서 썼다라고 했을 때 안전하다라고 과연 생각을 할 것인지, 이런 이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그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했고, 또 이제 업계에서도 그런 우려를 많이 또 이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랑 뭐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래서 이제 진행하면서 그런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교수님, 저희 이제 용역하면서 같이 참여해 주셨지만,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뭐 단계별로 이게 저희 그 예를 들어 식음료 같은 경우에는 먹는 물이다. 그럼 먹는 물 그 수질 기준에 맞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뭐 그 이제 생수의 유통 기한이나 뭐 이런 것들에 맞게 이제 계속 확인해 나가는 작업을 병행해서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은 사실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가격에 대해서 만약 뭐 조금 더 비싼데 내가 예전에 사용했던 거보다 뭐 이러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격에 대해서 뭐 저희가 뭐 시장에서 돌아가는 부분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뭐 그 정부에서 갖고 있는 뭐 탄소 중립 포인트라든지 그런 포인트 제도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뭐 소비자가 구매할 때 뭐 친환경 포인트 같은 거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이제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생산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EPR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생원료를 쓰게 되면은 그 EPR 분담금을 더 감면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유인 제도도 좀 같이 이제 도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이미 재생원료를 사용하면은 5에서 10% 정도 아마 포장재 공제에서 답변을 하긴 할 텐데, 분담금을 지금 10%까지는 이제 그 분담금을 깎아주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유인책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을 더 저희가 상향할 예, 생각을 예, 현재 갖고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아마 저도 지금 3월에 잠깐 우리 자원순환 관련된 학술 대회를 호주의 시드니를 다녀왔는데, 그렇게 자원순환에 대해서 엄청 뭐라 그러지, 인프라라든가 분리배출이라든가 재활용률이 높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포장재에 관련돼서는 거의 100% 리사이커블 뭐 포장재, 그다음에 페트도 다 100%, 10%가 아니라 100% 수준으로 하고 있고, 유럽은 이미 거의, 이게 제가 10년 전에 유럽을 갔을 때도 벌써 소비자들이 100% 리사이커블, 오히려 리사이커블을 더 선호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지금 소비자들은 아주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어떤 의심 내지는 이제 안전성 이런 것들은 빨리 해소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 아마 여러 해외의 여러 사례들이 이미 안전성이 검증이 되고 이런 의무화가 되고, 우리도 그에 발맞춰 국제적인 표준화에 맞춰서 우리도 그 부분으로 순환경제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런 거를 하면은 충분히 아마 어필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다라고 보다 국제적인 추세와 국제적인 어떤 트렌드와 순환경제로 향하는 그런 가속의 탄소 중립에 우리가 함께 동참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시면은 하고, 혹시 온라인으로도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알려주시면은 좋겠습니다. 혹시 없으신가요? 예, 한 분. 네, 안녕하세요. SK 이노베이션에서 폴리에틸렌 부분에 MR를 연구하고 있는 박종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좀 인증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희 국내에서는 재생 관련된 업종들이 대부분 다 중소기업 적합 업종이어서 그냥 좀 재생 과정 자체가 좀 무분별하게 좀 처리되고 있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에는 오염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좀 많이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는 FDA NOL 같은 인증이 있어서
식품 포장용으로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국내에도 이런 인증들을 좀 검토를 하고 계신지 재생 과정에 대한 뭐 인증까지도 지금 보고 계신지 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공단이나 아니면은 저기 기술원에서 혹시 답변이 가능한가요? 제가 답변 예, 드리면 과장님. 지금 저희가 그 식품용기에 대해서 지금 식품용기에 대한 재생 원료 사용 의무화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안에 이제 환경부에서 갖고 있는 고시가 하나 있고요. 식약처에서 갖고 있는 고시가 하나 있는데, 그 환경부는 플레이크를 만드는 단계에서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안전성 기준에 대한 고시가 있고, 식약처에서는 그 플레이크를 갖고 칩을 만들 때 실제 그 페트병을 만들기에 들어가는 그 원료, 그 칩을 만들 때 그거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고, 그 기준들 안에 뭐 무슨 이런 과정이나 뭐 어떤 뭐 이물질 기준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그런 기준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식음료에 대해서는 그런 기준들이 만들어져 있어서 그 과정들이 다 이제 그 관리가 된다고 보시면은 되고요. 근데 다만 이 부분은 이제 지금 페트 재생 원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PE를 아까 말씀 주셨는데, 그 PE에 대해서 만약에 뭐 이게 재생 원료로 다른 뭐 용도로 쓰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기준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것들은 저희가 또 뭐 만들어 나가야 될 분야라고 또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약간 한 5분 정도 지나긴 했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 토론자분들하고 또 대면에서 우리 또 질의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토론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느낀 점은 아까 초대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이제 생산과 또 이런 순환 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순환의 고리를 하기 위한 다운스트림에서의 역할을 이제 업스트림으로 연결하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 저희가 이런 부분의 노력들과 이런 논의들을 오늘 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좋았고요. 이런 것들을 표준화하기 위한 또 여러 표준화의 포장재 관련된 여러 KS 소개들도 해서 좋은 공부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요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이랑 또 재생원료의 인증 관련돼서는 이미 3년 전에 불과 얼마 3, 4년 그다음에 올해 하는 것들에 대한 이런 정책과 또 이런 준비의 과정들을 오늘 소개한 내용에서 굉장히 좀 좋은 의미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마종수 교수님이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의 시장들이 이제는 유통하고 수송 쪽에 관련된 이제 이커머스 시장과 관련된 이제 포장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오늘 많이 다루지는 않았지만 순환경제법과 연계해서 앞으로 우리 친환경 패키징 포럼에서 변화하는 시장의 변화와 소비자의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서큘러 이코노미들을 구축해 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가 대처해 나가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